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 7월 18일에 시행되었던 군무원 행정 9급 행정학 기출문제 풀이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여태까지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았던 국방부가 이번 행정직렬에 한해서만큼은 시범적으로 지금 시험 문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년에 이제 그 해설 강의를 냈던 것보다 훨씬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좀 진행을 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기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쁜 마음 한편에 문제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웠었던 내용들에서 약간 좀 벗어난, 그렇다고 해서 행정학의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1, 2, 3위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한 5, 6, 7위 정도의 내용들, 중요도로 따지면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는 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다소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당황스러움을 좀 안겨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예전하고 우리가 봤었던 문제의 유형하고 좀 많이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6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었던 지방직 문제라든지, 또 이보다 우리 이제 그 군무원 시험보다 한 주 앞서서 진행이 되었던 국가직 시험 문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에도 난이도의 깊이 이런 것들보다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산만하게 출제가 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에 앞서서 이제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경향 살펴보시면 작년 1차하고 2차하고 맥락은 조금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추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단원과 2단원에서 약 한 40%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쪽에서 또 한 40%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6, 7장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특히 이제 이번 2020년도 문제에 있어서는 조직 이론의 출제 비중이 다 인사행정론이나 재무행정론의 비중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이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은 이제 우리가 실무 차원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법령에 대한 내용들 조금 잘 기억해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 시험에서 나온 내용들은 법령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구석에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좀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정책이론에서 40%, 조직인사 재무행정론에서 40%, 그리고 행정환류론과 지방행정론 나머지 부분에서 20%가 출제가 되는 기본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별 출제 경향을 살펴봤으니까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언급을 했고 또 접근 방식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왈도가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실천이죠. 실천.
실제로 행하는 거야. 실제로 행하는 것. 그래서 이 practice라고 이 행정을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접근법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행태론적 접근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행정을 practice라고 정의한 것은 왈도가 아니라 허버트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이 practice라고 정의를 했고 왈도는 행정을 뭐라고 정의해요? 아트나 프로페션, 그러니까 기술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왈도는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practice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그냥 실천, 실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왈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캐치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1번이 틀린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음 2번,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 기술이나 행정의 원리들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의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로 나왔던 행정,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에서의 행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기술행정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기술성을 강조했다라는 말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3번,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가설의 경험적 검증 등을 강조하였다. 학문의 과학화,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라고 하는 게 행태주의 접근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번도 이거는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4번, 현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행정학은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practice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조금 유추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행태론적 접근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좀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왔었죠. 9급이라 그러면 되게 간단한 문제가 나오는 편인데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디목의 사회적 능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디목의 사회적 능률과 관련된 내용은 2013년도 국가직 7급 문제에 지금 이 문제와 아주 유사도 아니야. 아주 흡사한 문제가 나왔어. 정답도 똑같아. 심지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능률이잖아요. 능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능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능률성이 형평성으로 이어지느냐? 요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률성이 형평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보는 내용은 이거는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하고 조금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테일러가 얘기했던 테일러나 그다음에 윌슨 이런 정치행정 이원론 학자들이 주장했었던 기계적 능률성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되죠. 그죠? 기계적 능률성.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최대의 성과를 누렸느냐. 요것만 보는 기계적인 능률성과 비교해서 그것과 조금 더 확장된 기계적 능률성에서 조금 더 확장된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 능률에 대한 개념이다. 요걸 생각하시는 게 우선은 중요하겠고요. 경제성과 연관될 수 있는 관념이다. 그렇죠. 투입 요소를 조금 작게 해가지고 같은 투입 요소를 내더라도 얼마만큼 많은 성과를 내느냐 이런 측면들이니까 이거는 생산성, 경제성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소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한다. 그랬는데 이 최소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능률성의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야. 투입 대비 산출의 비. 이것을 나타내는 거고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성과를 냈느냐. 그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보다 최대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자원의 투입을 보다 조금 더 최소화시켜가지고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능률성과 효율성 동시에 전부 다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사회적 능률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형평성을 언급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레비트가 제시하는 조직혁신의 주요 대상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레비트라고 하는 학자가 누구냐? 아, 너 누구냐? 시험 문제 보면서 굉장히 조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혁신과 관련해서 조직혁신을 어떠한 대상을 혁신함으로써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한 학자가 바로 이 레비트인데, 이 레비트는요. 조직혁신의 변수로 4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업, 인간, 기술, 그리고 구조. 그러니까 조직이 맡고 있는 과업과 조직 안에서 일하는 인간, 그리고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나 어떤 뭐 도구들, 다음에 의사 전달이나 권위 체계와 같은 조직의 구조, 이런 것들이 조직 혁신의 변수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켜야, 이러한 것들을 혁신해야 조직이 혁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알아야 일단은 답을 조금 풀 수가 있었을 텐데, 업무, 인간, 구조, 규범 4가지 중에서 지금 해당이 되지 않는 거는 4번이죠.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비트의 조직혁신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행정학에서 막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었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 이론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이론들이 행정학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행정학과 연관이 있는 조직 이론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본 저도 상당히 조금 당황스러웠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례가 적용이 되는 사례가 아닌 걸 골라라 라고 이야기한 건데, 자치구,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이제 4개의 범위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법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방자치법의 173조부터 살펴보시면 일단은 자치구의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은 자치구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별도로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시가 대상이 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나와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여기에는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따라서 지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에 특례가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다.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법령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특히 이제 사무 배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별도로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4번에 2번을 답으로 고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5번입니다.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학문적 계기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원래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치는 가치 함축적이고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래서 행정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가치를 논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행정에서 가치를 처음으로 강조했던 게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행정학, 신행정론이 대두하면서부터 행정은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뭐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했으며 행정에서 처음으로 가치를 강조한 것은 신행정학,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부터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답이 1번이 되는 것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발전 행정론이나 뉴 거버넌스 이론, 공공 선택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치와는 조금 무관한, 행정의 가치와는 조금 무관한 이러한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학에서 가치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신행정론의 시작부터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사이먼의 정책 결정 만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여기 이 모형에서는 경제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행정인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죠. 각각의 지금 그 요소들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정책 결정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 결정 모형 가운데서 지금 만족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야 돼요? 일단 제한된 합리성. 고도의 합리성은 이제 합리 모형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합리 모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행정인은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한 거다. 이게 이제 만족 모형의 핵심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돼? 경제인은 일단은 합리 모형이니까 경제인은 빼고 그러니까 행정인이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막 두루두루 다 읽어보는 그런 것들은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일 수 있어요. 자, 1번 봅니다. 사이먼은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자를 경제인으로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자를 행정인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경제인은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행정인은 만족하는 선에서 그친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선에서 그치는 요 내용이 지금 제한된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3번.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 결정을, 행정인은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을 한다. 자,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 직관 영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초합리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직관 영감, 우리가 쉽게 얘기한 촉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초합리성을 강조했던 거는 뭐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만족 모형이 아니라 최적 모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이 그래서 좀 틀린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만 행정인으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죠. 그러나 행정인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대안을 탐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가 현실성이 있느냐, 어느 부분까지가 우리가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는 모형이 만족 모형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초합리성이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최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만족 모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 만족 모형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 돼.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당황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정책 결정 모형 가운데서 만족 모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면 좀 내용들을 걸러내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 군무원 시험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어디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군무원 시험에서는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게 한 2개 정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2개 가운데서 더 옳지 않은 게 뭐냐? 요걸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냥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옳지 않은 거 하나만 낸다 그러면 정말 땡큐지만 그렇지 않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냈을 때는 옳지 않은 것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걸 골라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럼 봅시다.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으면 이제 민영화가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느냐, 공공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공공성의 침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떤 거 나왔었어. 민영화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해야 되지만 공공성이 무너지는 공공성 침해 때문에 그렇게 민영화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경영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성의 침해, 민영화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서비스 품질의 저하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저하인데 민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민영화를 너네들 왜 해? 민영화를 왜 해야 되냐? 그거는 일단 첫 번째로 경쟁의 촉진이야. 경쟁이 촉진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품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행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자, 두 번째로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요 장점 때문에 민영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제 공공성의 침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일단 서비스 품질의 저하는 민영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민영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민영화를 했는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 말이 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려고 경쟁 촉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서비스 품질 향상 때문에 민영화를 하는 건데 서비스 품질의 저하라고 하는 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자, 다음 세 번째, 경쟁의 심화입니다. 경쟁도 경쟁 촉진하잖아요. 민영화는 경쟁 촉진을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경쟁의 심화? 이것도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다음, 행정 책임 확보의 곤란성. 행정 책임 확보의 곤란성은 민영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행정적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 확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간 위탁의 문제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볼 때는 사실 민영화하고 민간 위탁을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의 유형을 민영화의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문제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영화하고 민간 위탁을 같이 놓고 봤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책임도 민간이 지는 건데 행정 책임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민간 위탁이랑 같이 놓고 봤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일단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 가운데에서 어느 게 더 가장 옳지 않으냐. 요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2번은 저하라고 나왔고 3번은 심화라고 나와서 사람들이 문제를 볼 때 보면은 3번을 더 좀 심각하게 보고 2번은 조금 덜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과 경쟁이 심화되는 거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야. 경쟁이 심화된다는 얘기는 뭐야? 경쟁이 좀 과열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시장 경제에서 경쟁이 과열되면 뭐 품질하고 상관없이 야 무조건 쟤네보다 100원 덜 받아. 뭐 쟤네들보다 무조건 10원 덜 받아.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 경쟁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옳지 않으냐,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이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왜? 민영화를 하는 목적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물론 경쟁을 위해서 민영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의 심화, 이거 생각할 수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는 것과 촉진이 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 오히려 시장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답을 2번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행정구급 그 시험 문제에 가답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3번이야.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본 대로 심화라서 조금 심하게 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놓고 보시면 2번하고 3번 중에 뭐가 답이겠어? 이거는 2번이 답이어야 맞는 문제예요. 이거는. 만약에 국방부가 3번이 정답이라고 3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어째서 2번이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내놓은 가답안은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정답이 2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이라고. 물론 뭐 많은 선생님들도 뭐 해설하시면서 3번이 답이라고 써놓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영화는 경쟁 때문에 하는 건데 경쟁의 심화가 어떻게 문제점이냐?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민영화 하면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문제에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3번보다는 2번이 정답이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7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7번, 2번이라고 써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답 2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번의 정답은 국방부에서는 3번, 그러나 저는 2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생각해 두시죠. 자, 다음 8번입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조세지출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세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죠.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가지고 지출하지 않았으나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예산들이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포기한 액수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조세지출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지방재정에는 지방세 지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지방세 지출 제도라는 말이 상당히 조금 생소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행정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정식적인 명칭은 지방지출예산제도예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잖아요. 이것을 조세지출과 조세지출 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제도를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또는 지방세 지출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지방재정에 지방세 지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방세 지출제도는요. 2009년에 전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입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게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3번. 조세 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다음 4번.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 지출 예산서를 작성해 국가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세와 관련된 내용인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세와 관련된 내용인 거고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이 지출 예산제도가 조세 지출 예산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신다면 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9번입니다. 에치오니의 조직 목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에치오니의 조직 유형은 우리가 뭐 교재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서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떠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그냥 스치듯이 지나간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출제하신 분이 조직학을 전공하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직 목표 유형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그죠? 지금 아까 앞에서도 그 조직 목표 유형이 하나 조직 유형이 하나 나왔었고 지금 여기서도 조직 유형이 나왔는데 에치오니는 일단 조직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세 가지. 그래서 뭐 강압적 조직, 공리적 조직, 또 규범적 조직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조직이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강압적 조직은 질서 목표를, 공리적 조직은 경제적 목표를, 규범적 조직은 문화적 목표를 추구한다. 라고 우리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조직 목표 유형, 요걸 물어본 거죠,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냐? 사회적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 레비트의 유형보다는 조금 덜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치오니가 가지고 있었던 분류했던 조직의 유형과 그 유형별 조직의 목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자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까 뭐 사회적 능률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제 기계적 능률성을 좀 보자. 뭐 그러한 이야기들 했었는데. 자, 1번 보죠.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개인적 기술에 두고 노동자가 발전된 과학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한다. 이거는 그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개인적인 기술에 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맞지가 않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기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노동자가 발전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한다. 주체가 노동자인 거지. 근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요. 관리자야. 주체가 관리자지 노동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1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발전된 과학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가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작업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느냐. 요걸 이제 생각하는 그 방법이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어림식 방법을 지향하고 어림식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던 그 표현으로는 주먹구구식 방법을 지향하고 작업의 기본 요소 발전과 수행 방법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킨다.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과업은 인류 노동자만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 노동자가 과업을 완수하는 경우 높은 보상, 실패하는 경우 손실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답이 여기서는 이제 옳지 않은 것,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노동자가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가 중심이라고 하는 점, 요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점만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1번 답으로 선택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매트릭스 조직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결합이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능 구조 체제와 사업 구조 체제가 하나로 엮여 있는 이중적 구조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1번 보죠. 이중의 명령 및 보고 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죠. 기능 구조에 맞는 보고 체계, 사업 구조에 맞는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기능 부서의 장과 사업 부서의 장이 자원 배분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더 뭐 높고 누가 더 낮고 뭐 이런 거 없어. 동등한 상황에서 이 자원 배분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3번. 조직 구성원 간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그랬는데 이 이중의 명령 보고 체계가 있는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잘못될 경우 기능 부서와 사업 부서 간에 다툼이 생길,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조직 구성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좀 저해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 같아요. 4번,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하기 쉽다. 두 가지의 구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또 이제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 파슨스의 조직 유형 중 조직 체제의 목표 달성 기능과 관련된 유형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러한 유형, 조직 유형과 관련된 문제만 지금 3문제가 나왔죠. 3문제. 근데 그게 지금 뭐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높은 게 아니야. 우리 그 조직 유형 보면은 뭐 민츠버그의 유형이나 데프트의 유형 뭐 이 정도를 살펴봤지.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에치온이었고 그 밑으로는 그냥 참고만 해주자 그냥 그랬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이렇게 문제 안 나옵니다. 네. 자, 파슨스의 조직 유형 중 조직 체제의 목표 달성 기능과 관련된 유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7급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금 약간 지엽적인 상황에서 조금 보셨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파슨스의 조직 유형은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생산 조직, 정치 조직, 그리고 통합 조직, 그리고 유형 유지 조직.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뭐 그냥 순서대로 쭈루룩 나왔네. 생산 조직은 사회가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정치 조직은 가치가 부여된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강조한 모형이니까 조직 체제의 목표 달성과 관련된 유형이라고 하면은 정치 조직이 답이 되겠죠. 다음 3번.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화된 기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러한 기능을 통합조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교육적, 문화적, 표현적 행동을 통해서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이 같은 기능을 유형유지조직, 여기서는 이제 형상유지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 기능과 관련된 유형으로는 여기서는 정치조직 2번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스스의 조직 유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조직 유형에 좀 꽂히신 분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그 단원별 출제 경향을 봤을 때도 조직 이론에 대한 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직 유형과 관련된 문제만 3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는 이런 다소 좀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좀 벌어졌죠. 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 정도 끼면 아유, 이런 문제는 그냥 틀려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한데 세상에 이런 문제가 지금 3문제나 지금 출제가 돼 버리고 나니까 야, 이건 버려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그래요. 지금 10%가 넘잖아요. 문제 출제 비중이. 전혀 고민 안 하고 문제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씁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문제 가운데서 3문제. 아, 좀 너무하죠. 네.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하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15시간에서 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제 우리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공무원인데 그 시간 선택제 공무원 가운데에서 시험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일반 공무원처럼 40시간 근무 안 하고 그거보다 조금 짧은 시간을 근무하지만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무원, 한시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 채용이 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건 이거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겠죠. 봅시다. 공무원 임용령에 보시면 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은 이제 주 40시간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작년 6월 18일에 지금 개정이 된 건데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20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시간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15시간에서 25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법령이 바뀌면서 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환이 바뀌어진 거죠. 법령이 개정이 된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 간 상호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원칙 중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예산을 상호 이용하는 것에는 이제 뭐 이용도 있었고 전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체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용 같은 경우에는 행정 과목 간의 이체고 행정 과목 간의 이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용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2월은 목적이 아니라 회계기관이죠. 회계기관. 회계기관을 다음 회계 연도로 넘기는 것. 요거를 이제 2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체는 뭐가 이체였어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그때 왜 우리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넘긴 적이 있었어. 그래서 외교통상부가 되었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를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긴.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산업자원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됐죠. 그러면 통상 관련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외교부로 갔다가 산자부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산의 이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의 이체. 계좌이체만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잘 나온 문제예요. 네, 굉장히 잘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2월, 이용 이런 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14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대적 행정 이념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현대적 행정 이념이라고 하면 행정 이념 또는 행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등장하고 최근에 좀 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이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행정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회성 이전에 등장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전통적인 내용들이고 가회성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현대적인 이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표적인 전통 행정 이념입니다.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회성, 신뢰성, 성찰성 이 세 가지는
현대적 행정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 자본이라고 해서 보다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다. 1번의 민주성은 전통 행정 이념이고 현대적 행정 이념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윈터가 제시하는 정책 집행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윈터의 이론이 지금 나왔는데 이 윈터의 이론도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이 정책 집행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로 이 윈터가 강조했던 내용들은 자, 우선 첫 번째 정책 형성 과정의 특성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관료의 행태 이것도 들어가요. 조직 상호 간의 집행 행태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 대상의 행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정책 집행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의 행태가 아니라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가 무엇이냐 요거에 따라서 정책 집행의 성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 윈터의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뭐 이 내용은 그렇게 막 강조가 되었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윈터는 이 네 가지를 주장했대더라 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죠. 7급 문제도 아니고 9급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만행에 가까운 그러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놓으시고 윈터는 이 네 가지를 강조했대더라.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십시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시군을 통합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행정구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뭐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냐면 광역행정이라고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복수의 2개의 지역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통틀어가지고 통치하는 이 같은 방식인 거죠. 시군 통합이나 광역행정의 가장 큰 효과는 뭐였어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광역행정이나 시군 통합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지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요구하는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워진다. 따라서 행정의 대응성은 제고되지 않고 약화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죠.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규모의 경제 실현,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광역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이거는 시군 통합이나 광역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1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17번 1번 같은 경우 행정의 대응성 약화는 시군 통합이나 광역 행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단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의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8번입니다.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행정이론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죠. 국가관에 따라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그래서 보수주의는 성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관리하도록 간섭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에 보수주의 입장은 뭐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시장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시장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얻을 수 있고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냥 보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었죠. 그러니까 보수주의 정부는 정부가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보주의 정부는 정부가 가급적이면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 봅니다. 조세의 감면을 확대한다. 조세를 계속 깎아줘. 세금을 덜 걷어. 이거는 보수주의 정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진보주의 정부는 어때요? 세금 더 걷자 막 이러잖아. 종부세 더 걷고 지금 뭐 부동산 잡자고 막 양도세 올리고 취득세 올리고 세금 엄청 올리잖아요, 지금. 보수주의는 세금 올리지 말자. 세금 자꾸 깎아줘야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그렇다. 기업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주자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 정부의 내용인 거지. 자, 정부 규제를 강화한다. 소득 재분배를 강조한다. 소수민족에 대한 기회를 확보한다. 이거 전부 다 진보주의 정부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보수주의 정부에서는 뭐 소수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회 더 가질 수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돈만 가지고 와. 그냥 시장에서 경쟁력 가지고 있으면 소수민족이든 다수민족이든 다 활동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가 그들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 반대한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보수주의 정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움직이는 정책이니까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거는 이제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3, 4번은 전부 다 진보주의 정부의 선호 정책이지만 1번 조세 감면 확대는 보수주의 정부의 선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번을 답으로 뭐 고르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풀이할 때도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었죠.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그랬습니다. 1809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이 된 제도가 바로 옴부즈만 제도가 되겠죠. 두 번째. 행정 내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그랬는데 옴부즈만 제도는요. 내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행정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잘못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 같습니다. 3번.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다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다. 뭐 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옴부즈만 제도가 외부 통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뭐 예상 문제라든지 뭐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그곳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내부 통제가 아니고 외부 통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국민들에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선을 좀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임용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자, 1번 보죠.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의 경우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의한다. 그러니까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경력경쟁 채용시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말했던 공채고 이게 이제 특채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특별경쟁 채용 예전에는 그렇게 이름 붙였었던 걸 지금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전입은 국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서로 다른 기관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뭐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인사권자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전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인사권자가 다르잖아요.
인사권자가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을 우리가 전입이라고 이야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3번. 고위 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건 뭐 내부 임용과 관련해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국가직은 고위 공무원단을 포함한 1급에서 2급에 해당하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 그랬는데, 자,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서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것은 고위 공무원단을 포함해서 1급에서 2급이 아니라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모두가 아니라 20%.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직위의 정원의 20%를 뭘로 한다?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번에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법령과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 생각을 조금 해두시죠. 20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입니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자, 내가 이거는 징그럽게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4번이나 출제가 됐었다. 4번이나 출제가 됐었다고 그렇게 막 목청껏 얘기하면서 야, 요거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딱 나왔어.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했었니, 이거? 예산 배정과 재배정, 이게 답이라고. 4번, 여태까지 4번 나왔던 거 전부 다 그게 답이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총괄 예산제도,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산의 재배정. 여기서는 정답이 뭐가 되겠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기도 이제는 입 아파. 그러니까 이 문제 딱 봤을 때, 와,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신 친구들은 이 문제 딱 나왔다 그러면 반가워서 박수 쳤어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24문제 놓고서 시험 본 거예요. 예. 요 문제는 이 문제를 틀렸다. 나랑 같이 수업 들었는데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나 정말 좌절할 거야. 자, 이 문제 5번 나왔어요. 이제 5번 나왔어. 몇 년 연속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18년도 나왔고 19년도 나왔고 20년도 나왔으니까 이제 3년 연속 나왔거든. 3년 연속.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좀 바꿔서 좀 되지. 좀 레파토리가 너무 좀 진부하다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들려고 그래요.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 집행의 통제 수단이지 신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이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 직접 참여 제도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주민 직접 참여 제도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지방행정론의 맨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건의, 그 다음에 주민 감사, 그리고 주민 소환, 그리고 주민 투표,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주민 소송,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이제 한 6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6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찾은 거야. 지방자치법이 차지하는. 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건의, 요거 지방자치법에 해당이 됐고요. 주민감사, 그리고 주민감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주민소환,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민투표, 주민소송, 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주민직접참여제도 가운데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거는 뭐에 해당을 받는? 지방자치법이 자치법 근거가 아니라 이거는
지방재정법 근거예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주민 발안 이거는 아직 그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주민 소환은 들어가지만 주민 참여 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야. 주민 직접 참여 제도이기는 한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내용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주민 투표와 주민 감사 청구 이거는 맞는 얘기죠. 예. 다음에 주민 소송과 주민 총회 나왔는데 주민 총회도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 직접 참여 제도라고 봤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니까 재무적인 상황이니까 이거는 재정과 관련된 그러한 법에 근거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뭐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풀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주민 직접 참여 제도 여기에만 딱 꽂혀가지고 보셨다라고 하면은 6개 이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3번입니다. 엽관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이 23번, 뭐 이렇게 20번대 후반 정도가 되면, 20번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그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앞에서 조직 이론을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조금 밀린 것 같아. 자, 1번 봅시다.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2번,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두 개는 다 뭐예요?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등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이나 계속성.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권에 충성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정성이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죠.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으니까. 다음,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이 향상되는 건 이게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장점이 뭐였어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두자고 얘기했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한다. 이것도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지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세트로 딱 묶어서 기억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분명하게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고르실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정책 유형별 사례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정책 유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사례를 물어본 내용이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각각 정책 유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신다라고 하면 사례를 고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구성정책. 구성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어떤 근간들을 만드는 정책을 우리가 구성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선거구의 개편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정책의 가장 합당한 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국경일의 재정, 정부기관 개편이 있습니다. 정부기관 개편은 구성정책이 맞는데 국경일의 재정은 해당이 안 되죠. 국경일의 재정은 이거는 뭐야? 상징정책의 예에 들어가죠. 알몬드와 포웰이 얘기했던 상징정책의 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유치, 올림픽의 유치나 뭐 국경일의 재정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의식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징정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번이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2번. 보호적 규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이 같은 정책을 우리가 보호적 규제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죠.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와 장시간 근로 제한 이거 뭐 들어가는 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추출정책은 뭐야? 추출, extract.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를 내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뭔가를 뽑아내는 정책이죠. 노동력을 뽑아내든지 돈을 뽑아내든지 국민들로부터 쭉 뽑아내는 이러한 정책이 추출정책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조세제도나 병역제도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추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다음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조건을 갖춘 사람들 모두에게 고르게 부여가 되는 이러한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뭐 도로, 교량, 철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보조 대상에 들어가고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든지 다 보조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배 정책에 해당이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국경일의 재정은 상징 정책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죠. 자, 다음 25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도 가장 옳지 않은 게 나왔네. 가장 옳지. 이것도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7번 문제처럼 그렇게 좀 헷갈리는 수준의 문제일까? 한번 살펴보시죠. 1번. 공직 유관 단체에는 공기업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그 공공기관 현황을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나오는 공기업. 공직 유관 단체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도 재산 등록 공개해요. 다음 2번. 재산 등록 의무자는 그러니까 공개 의무자가 아니라 등록 의무자야. 등록 의무자는 5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랬는데 우리 이거는 그 표로 정리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몇 급 이상이야? 5급 이상이 아니라 4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과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자다. 공개까지는 아니고. 자, 그리고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직계 존속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재산 공개하면은 재산 등록하고 공개해야 된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본인의 재산도 있지만 뭐 부인 명의로 뭐가 있고 뭐 자식들 명의로 뭐가 있고 뭐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인의 직계 존속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번.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의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혼인한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야? 출가 외인, 딸내미. 딸내미 재산 이거는 제외합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 따라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급 이상이 아니라 4급 이상에 해당이 된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딱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답을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5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문제가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렇게 막 구석구석까지 문제를 다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아예 모르고 가면 모르지만 안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가 군무원 시험이냐, 군무원의 활동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 내용이냐, 요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출제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출제자의 잘못이지 대비 못한 문제를 못 맞춘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다른 걸 못 보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내용이나 또 심화 내용 그 정리를 하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 자체가 조금 좀 사람들을 좀 당황스럽게 한 내용이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잘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 특히 아까 우리 그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가 답안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는 것들은 추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